극과 극 집값 전망에 전세값만 오른다 라는 기사입니다. 보시죠. 내년 집값 전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면서 전세값만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을 매수할 타이밍을 잡지 못해 일단은 전세를 살고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다 라고 합니다. 자, 내년 집값 전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답니다. 이러면 정말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오른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폭락한다 할 것이고 이런 일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죠? 2020년에도 그랬고 21년에도 그랬고 22년에도 그랬고 항상 집값 전망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좀 애매한 시기에는 더욱더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부동산 통계기관에서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폭이 주택 전세 가격 상승폭이 매매 가격 상승폭을 넘어서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 지금 극과 극으로 달리는 집값 전망에 사람들이 집을 살기에는 겁이 나니까 내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확신이 안 서니까 전부 다 전세로만 몰려가고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세 거래량이 지금 매매 거래량에 비해서 2.5배 내지 거의 3배 가깝다. 압도적인 전세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결과죠.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 상승폭이 매매 가격 상승폭보다 훨씬 커지는 것들이죠. 자, 서울의 경우 이사철 학군지 수요로 인해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쭉 보시면 전세 가격은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 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고압인데 전세값은 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은 지난 8월 중순부터 14주째 상승 중이다 라는 이야기도 보이고요. 집값 변동 부담으로 매수 타이밍을 재는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사야 되나?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전세 수요 증가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전고점 대비 낮은 전세값. 전세값이 많이 내려왔죠. 2년 전에 줄 서서 전세집 보고 하는 그때에 비해서 전세값이 지금 최소한 30% 이상은 다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역전세 리스크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 수요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싸졌으니까 전세 대출을 낸다 하더라도 내가 상환해야 할 전세 대출 이자의 부담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 전세 금액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 4% 초중반대 수준.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로 몰려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전세를 살자는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 집값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세값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니까는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이분들은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그 원인이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두 번째, 공급이 부족해요. 요겁니다. 그러면 전세값이 오르면 결국 매매 가격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이다. 요게 내년도에 상승할 거라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반면에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최대 30% 하락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도 나왔죠, 그죠? 어디서? 교보증권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에서 내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 30%까지 지금 가격 대비해서 최대 3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백광재 교보증권 수석 연구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는 거죠. 예.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집값 지금보다 30% 이상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아니에요, 전세값도 오르고 있고, 뭡니까 또 하나가, 전세값이 오르고 있고 내년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값이 상승할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나 고민하신 분은 일단은 전세를 잘 보자. 그게 요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을 전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서울 쪽의 이야기인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는 현재는 서울 쪽의 이야기, 서울 수도권의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공급 부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부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현재 부산은 입주 물량 폭탄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보다 크다는 거는 전세 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세 가율은 집값, 전체 집값 분의 전세가를 전세 가율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집값이 5억이에요. 전세가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전세 가율은 50%가 됩니다. 집값이 5억이에요. 전세가가 3억입니다. 그러면 전세 가율은 60%가 되는 겁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세 가율이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60%. 해운대나 수영 쪽으로는 50% 초반까지 또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상이나 사하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세가율 70% 이상 넘는 단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세 가율이 상승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집값이 5억이에요. 전세가가 2억 5천, 전세가율 50%일 때와, 집값이 5억이고, 전세가가 3억입니다. 3억이다. 전세가율이 60%일 때, 그 차액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매정갭이라고 그러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라고 부르는데, 매정갭이 앞서 전세가율 50%인 경우에는 2억 5천, 전세가율 60%일 때는 2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가율이 80%가 된다면은, 매정갭,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액은 1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자, 통상적으로 전세 가율이 상승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좁아지게 된다면은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적은 자본으로 그 갭,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그 갭 금액만 있으면은 집 한 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단 그 매도 타이밍이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거나 상승장 구간이어야지만이 매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처럼 역전세를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갭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세 가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대기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만약에 지금 고금리인데 금리가 낮아진다면은 그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내 집 마련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예, 금리가 낮아지면은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세 가율이 80%다.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4억이에요. 그러면은 1억만 더 보태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사 다닐 필요도 없고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참에 내 집 사지 이런 수요가 생겨난다고요. 생겨납니다. 전세 집 구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이사할 때마다 이사 비용도 장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생겨나게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기사를 보면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슬금 나오고 있던데, 그런 거겠죠. 현재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니까 이 오르는 전세값을 조금 막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 규제의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DSR을 보죠. 그죠? 소득 대비해서 대출 전체 총액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서 예외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도금 대출도 DSR에서 예외입니다. 그건 소득을 안 보고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가가 3억이다. 그러면은 80%인 83, 24, 2억 4천까지는 큰 문제 없으면은 그냥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DSR을 보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전세 대출을 받기 힘들어, 이제, 이래 되면은. 예.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뭐 카드가, 뭐, 슬금슬금 나온 뉴스니까는, 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세값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모두가 지금 이렇게 전세를 전세를 찾고 있을 때, 매매를 고민을 하시고, 투자자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집을 사겠어. 캡이 얼마 안 돼서 캡 투자하겠어. 이렇게 투자자가 막 몰려들 때, 여유롭게 매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는, 좀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못해요, 근데. 저도 뭐 몇 번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런 방식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모두가 전세를 찾을 때, 매매 거래는 형편없으니까, 매매 가격도 많이 싸겠죠, 그죠? 이럴 때 여유롭게 골라가면서, 매매 물건을 사고 2년 뒤에 공급 부족이 뻔히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전세가는 올라갈 것이고 갭은 줄을 것이고 투자자도 들어올 것이고, 그럴 때 여유롭게 매도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황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가 움직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실거주장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매물과 선호하지 않는 매물의 양극화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당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서,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매매를 고민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과 극이란 집값 전망에서 전세값만 오른다. 네, 그런 말씀 주시고, 자, 지금 한번 정리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좀 돌이켜 봅시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어떤 상황이었는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급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작년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0.75씩 뭐 3번인가 4번을 올리면서 0.5에서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 역대급 금리 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빠른 속도로 높이 올렸으니까. 그 금리 인상,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급락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1번, 그렇게 동의하시다면,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그 원인이 해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주택 가격은 하락의 원인이 적용된 가격이라 보는 것이 맞는가? 자, 주택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 40% 이상씩 하락한 단지들이 부지기수였죠. 예. 그렇다면은 현재 주택 가격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가격이라 보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지금 현재 금리가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가?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 생각은 모두가 이야기하는 중립금리라는 게 있죠, 그죠? 인플레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침체를 발생시키지도 않는 딱 중간이 되는 그런 중립금리. 통상적으로 2% 초중반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2% 초반대로 많이 말씀하시던데, 통상적으로. 자, 그 중립금리에 대비해서 현재 금리가, 기준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립금리에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립금리로 회귀를 할 것이다. 언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중립금리로 회귀는 할 것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은 금리가 하락하면은 자산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인가? 그렇겠죠. 급격한 금리의 인상으로,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내려온다면은 자산 가격은 상승하겠죠. 여섯 번째, 그렇다면 내년에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인가? 이것은 연준 의장 파월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다고 페드와 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 가격에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바닥 가격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주택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몰라도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몰라도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보합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예, 요게 제가 7단계 걸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 하는 걸 참조하시고 결정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에 대한 책임도 그리고 그 과실을 따먹는 것도 모두 본인의 몫입니다. 어쨌든 제가 요즘에 좀 바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투자자들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 물건 하나를 매수하기 위해서 저도 저에게 요즘에 문의를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구 뉴스에 대한 결론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직접 전망에 대해서 오른다 떨어진다 난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아까 7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값이 과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떨어졌고 그 원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 원인이 제거된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의견이 틀렸다면은 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저 전문가의 이야기 듣다가 내가 망해버렸어. 이런 핑계를 대게 되겠죠. 나의 생각이 정리되고 나의 로직이 있으면은 흔들리질 않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